예, 이제 제 3주고요. 칼뱅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칼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장칼뱅이고요. 옛날에는 존 칼빈 이렇게 불렀죠. 영어식으로 부르다가 이제는 그 현지어식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부르려면 깔뱅 그렇게 되겠는데, 또 우리 한국에서는 깔 이런 것도 못 쓰게 하잖아요. 그래서 대충 그 정리된 게 장칼뱅 이렇게 표준어로 정리가 됩니다. 장칼뱅이고요. 원래 이름은 꼬뱅입니다. 원래는 꼬뱅. 14살 때 대학에 입학했을 때 라틴어로 요하니스 칼비누스라는 이름으로 등록하였고, 이 라틴어에서 다시 깔뱅, 그래서 불어식 발음은 깔뱅, 독어식 발음이 칼빈, 영어식 발음은 또 켈빈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게 바르게 부르기가 어려운 게 뭐 외국어니까 그 말이 그 말인데, 한국어에는 그 스펠링을 다 또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도 한국어로 어떻게 쓴다는 게. 연대는 1509년부터 1564년, 아직 16세기 사람이고요. 루터보다 한 20년? 그 정도 차이 난다고 볼 수 있죠. 루터가 1483년생이죠. 1483년. 83, 93, 3, 한 25년, 한 25년 차이, 루터보다 25년 차이 나는데, 칼뱅을 종교개혁 2세대라고 부르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일수록 칼뱅을 종교개혁 1세대라고 부르고 싶어하고, 칼뱅이 독창적인 학자인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칼뱅이 루터의 글을 읽고 츠빙글리의 글을 읽고 자기의 그 종교개혁을 정리했다는 그런 정리의 천재로 그를 보지 않고 독창적인 그런 종교개혁자로 보기를 원해서 더 그렇습니다. 티모지 조지는 그의 The Theology of Reformers라는 그 책에서 제가 이 종교개혁사에서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요. 티모지 조지는 이 칼뱅을 대하는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가 있다. 하나는 칼뱅을 우상숭배, 우상처럼 우상화하는 그런 태도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발음해야 되겠나요? 켈비노레이터리 이렇게 그렇게 발음할 수 있게요. 한국말로 하면은 칼뱅 우상 숭배, 칼뱅 우상 숭배증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칼뱅을 무슨 무오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인데 무오하겠어요. 그러니까 칼뱅을 잘 보호하려면 어떤 면에서 그의 그 약점은 약점대로 인정해야 칼뱅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칼뱅은 그 당시대에 또 완전했고 오늘날의 눈으로 봐도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당시대의 눈으로 봐도 완전한 것도 아니고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더욱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칼뱅이 세르베투스를 처형하는 그것이 이제 칼뱅의 상당한 그 오점인데요. 1553년에 반삼일체 스페인 의사이면서 또 상당히 당돌한 사람이죠. 삼일체를 반대하면서 또 칼뱅에게 와서 자기 생명을 의탁하는 것도 아니고 칼뱅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제네바에 와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을
칼뱅이 잡아서 시의회가 그를 화형에 처하는 것을 화형에 처하지 않고 목매달아 죽여달라 이 정도까지 칼뱅이 얘기를 했죠. 칼뱅도 그를 이제 고소하는 데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어떤 죽음이 아닌 다른 면에서 뭐 재침예교도들이나 자신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네바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그들을 처형 처벌하는데 참여를 했죠. 그러면 그 당대에 이렇게 종교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화형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느냐,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느냐 라고 할 때 우리가 재침예교도 후보마이어를 봤듯이 재침예교도에 있는 후보마이어는 1525년에 그가 쓴 책 이단자 그리고 그들을 불태워 죽이는 자들에 대하여 Heretics and those who burn them 이런 책을 통해서 분명히 어떤 주도권에서 기득권에서 어떤 그렇지 않은 어떤 비기득권, 제도권에서 비제도권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그들이 신학적으로 이단이라고 해도 그들을 불태워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아무도 인간으로서는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다 칼뱅처럼 가장 깨끗한 사람도 칼뱅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말하면 그는 역사적으로 거짓말입니다. 그는 손으로 자기 눈을 가리고 하늘이 없다고 하는 것, 태양이 없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정반대로 또 티모지 조지가 해준 말이 켈빈 포비아, 켈빈 혐오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켈빈의 사상이 상당수가 성경적이고 주류 신학인데 켈빈에 관한 거라면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바른 태도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단지 켈빈뿐만 아니라 칼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인간이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점은 우리가 겸허하게 약점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또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지 좋다고 해서 약점도 없다고 말을 한다든지 문제점도 없다고 말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싫어한다고 해서 통째로 다 버린다든지 하는 것은 이 교회사를 공부하는 사람이 가질 태도가 아닌 거죠. 이 정도 미리 좀 잔소리를 좀 하고요.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론은 찬성하지만 그의 교회로는 반대한다. 내지는 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론도 받아들이고 그의 교회론도 받아들인다. 주로 이제 장로교회 같은 쪽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교회론을 받아들이고요. 침례교회나 이렇게 신자들의 교회를 강조하는 쪽에서는 그의 교회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떤 옵션이 있을 때 나는 이것은 받아들여, 이것은 받아들이지 그렇게 취사 선택하는 어떤 관점이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거부하고 전체로 거부하고 전체로 받아들이고 이거는요 이거는 하나님께만 그러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 비판할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비판할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는 뭐 받아들일 게 있습니까? 다 사탄의 것을 다 비판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나 사탄을 대하듯이 하는 것은 참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 사진이 3개가 있고요. 다 같이 모자를 썼고 다 같이 수염을 길렀고 아주 날카롭고 예리하게 보이는 사람이지만 뭐 사실은 학자입니다. 자, 칼뱅은 종교개혁 제2세대고요. 프랑스 사람입니다. 칼뱅이 프랑스 사람이라는 거, 프렌치라는 것은 그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생각하는 데서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그는 라틴어로 글을 썼지만 그는 프렌치고 프렌치어를 하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프랑스가
칼뱅과 그의 그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을 아주 철저하게 핍박해서 그들을 박멸하다시피 했지만, 오늘날의 그 프랑스에서 다시 그들의 후예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그 정기적으로 그곳에서 회합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그 루터는 독일 사람이고 츠빙글리는 스위스 사람인데, 츠빙글리는 독일어를 하는 스위스 사람이었고요. 칼뱅은 프렌치인데, 프랑스 사람인데, 스위스의 프렌치 여권이었던 제네바에 와서 그의 그 주요한 개혁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1530년대 초에 개신교도가 되었을 때 칼뱅은 이미 20년 가까운 논쟁에 의해서 이미 잘 정비된 개신교 전통과 신학을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티모디 조지에서 인용한 거고요. 그러니까 1517년에서 17년에 종교가 시작됐으면 1517년, 1527년, 1530년, 그러면 사실은 한 15년 정도 지난 거죠. 20년은 아니고 한 15년 정도 지난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오늘날보다 이 세대가 짧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고, 그 세대가 정확하게 뭐 20년, 30년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칼뱅은 어떤 것을 독창적으로 만들어내기보다 그것을 잘 종합한 그런 종합의 천재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교회사에서 어떤 디스컨티뉴티, 어떤 그 커다란 물줄기를 돌려놓는 천재를 우리가 꼽으라면 저는 루터와 키르케고르 그리고 바르트를 꼽겠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잘 종합한 천재를 꼽으라고 하면은 아우구스티누스, 또 아퀴나스, 또 칼뱅, 이런 사람을 꼽겠습니다. 물론 누가 더 천재냐고 하면은 디스컨티뉴티 천재가 더 천재겠죠. 그러나 칼뱅이 26살에 기독교 강의를 썼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동안의 모든 종교개혁을 정리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칼뱅이 얼마나 천재인가를 알 수가 있죠. 또 칼 홀이라는 그 역사학자는 칼뱅은 루터의 위대한 제자다. Calvin as Luther's greatest disciple 이라는 것을 라고 그렇게 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부인하면 칼뱅이 그러면 그 26살에 그 모든 그 종교개혁의 것을 자기 혼자 만들어냈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당대에 개신교가 막 생겨서 교도들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써낼 그런 시간이 없었을 때 칼뱅이 자기가 그것을 대표해서 내가 이거 쓰리라 해서 정말 26살의 나이에 그것을 발표했다는 얘기는 그가 25살쯤에 썼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 아까 말한 대로 칼뱅이 대학에 들어갈 때가 벌써 13살 이때 정도에 들어가니까 그때는 지금보다는 학문의 대학까지 들어간 나이가 더 짧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초등학교 6학년, 중등학교 6학년, 12년 지나고 나서 대학을 가잖아요. 그래서 19살, 20살에 대학을 가는데 그때는 중등학교가 짧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9년 정도 공부하면, 그러니까 13살, 14살이면 대학을 가는 거죠. 우리가 옛날 그 역사를 읽으면 다 13살, 14살에 대학을 갔다고 써 있으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다 똑똑했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학제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칼뱅 자신도 루터를 부를 때 나의 가장 존경하는 아버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Most respected father라고 불렀습니다. 자, 칼뱅은 1509년 7월 10일 파리에서 60마일 정도 북쪽으로 떨어진 북프랑스의 피카르디 지방의 노아용이라는 도시에서 사남 2녀 가운데 넷째로 태어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제라드 코뱅이고요. 노용시의 유력자이고 노용시의
노트르담 성당의 참사를 위한 공증인이자 주교 샤를 드 앙제의 비서, 또 나중에는 그 교구의 재무관이 됩니다. 여기 참사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참사회는 이클레지아스티컬, 영어로 그렇게를 말하고요. 라틴어로는 캐피툴룸이라고 말하는 건데, 이게 주교가 있는, 그러니까 감독이 있는 주교자 성당에서 공동생활하는 사제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뭐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신부는 신부인데 마치 그 주교의 보좌 신부들처럼 그렇게 있는 신부들인데, 주로 하는 것이 이 한 그 주교가 다스리는 그 모든 그 교회들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규칙을 한 챕터씩 읽고서 주교를 보좌한다. 그래서 한 챕터를 읽는다 라고 해서 이 챕터에서 온 말이 바로 카피툴룸이라는 거고, 이것을 이제 한자어로 참사회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자, 깔뱅의 어머니는 잔느 르프랑이었고 프랑스 출신이었고 성공적인 여관업자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네 번째 아들인 칼뱅이 6살 때인 1515년에 사망합니다. 아버지는 곧 재혼했지만 친모를 잃은 것이 칼뱅의 인격에 불안함과 불안정한 요소를 형성했을 것이라고 티모시 조지가 말했습니다. 이게 뭐 당연하죠. 6살 때 어머니를 잃었다면 이런 건 충분히 우리가 어릴 때의 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칼뱅은 다른 형제들과 더불어 꼴라주 디 까삐떼, 꼴레주 디 까삐떼, 여기도 이제 꼴레주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무슨 대학인 줄 알았는데 초등학교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 칼뱅은 어렸을 때부터 귀족 가문인 몽모르 앙제 몽모르 가문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그들로부터 따스한 보살핌을 받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후견인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칼뱅이 12살 되던 해에 그의 아버지는 그의 학자금을 교회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방책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칼뱅이 노용의 성당에서 신부의 미사를 집전할 때 돕는, 그러니까 이제 복사처럼 돕는 대가로 받는 일종의 장학금인 성직록, 베네피스라고 하는 성직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교회 장학금인데, 이 성직록을 이제 뭐 여러 군데로 많이 세니까 이 츠빙글리도 이 성직록에 대한 것을 자신의 개형 목록에 집어넣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했다는 것은 이 아이를 나중에 신부로 기르겠습니다 라는 것이 합의가 돼서 장학금도 받고, 또 머리도 이렇게 머리 이렇게 주변만 남기고 가운데 깎는 거죠. 그런 머리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아까 텅슈어, TONSUR이라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신부를 하기, 그 자격을 받고 신부를 내가 지망생입니다라는 것을 보이려면 그렇게 해서 어떤 신분을 그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23년 8월 14일 칼뱅은 몽모르 가문의 아이들과 함께 대학 교육을 위하여 파리 대학의 꼴레주 드라 마르슈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초 대학이죠. 대학의 이제 교양 과정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때 만났던 라틴어 교수가 당대 최고의 교수인데
마뚜랭 꼬르디에, 마뚜랭 꼬르디에고요. 이 마뚜랭 꼬르디에는 나중에 칼뱅이 제네바의 그 종교개혁자로 일하면서 1559년에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웠을 때 자기 그 대학 1년 때 자기를 가르쳤던 라틴어 교수를 초빙해서 그곳에 라틴어 교수로 그렇게 일하시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교수님, 자기 학부 일할 때 교수님이 얼마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나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 연세가 많고 그래서 칼뱅이 64년에 죽을 때 64년에 죽을 때 85세로 이분도 같은 해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칼뱅이 09년생인데 64년에 돌아갔으니까 19, 29, 39, 49, 59, 그 다음에 55세, 55세 칼뱅이 죽는데 자기 교수님은 85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 이때, 그러니까 1523년에 프랑스에는 루터파 신앙을 이제 따르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으로 1523년에 장 발리에르라는 사람이 루터파의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이 마음속에 이렇게 어떤 짐처럼 남게 되겠죠.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단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화형에 처할까?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숙제처럼 남게 되겠죠. 칼뱅은 사제가 되기 위해서 스콜라주의 신학을 공부하려는 목적으로 파리 대학의 꼴레주 드 몽테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 학교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리 대학 자체가 당대 이제 최고의 그 신학을 가르치는 대학이죠. 뭐 신학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신학, 법학, 의학 이런 걸 가르치지만 아주 그 유럽의 최고의 대학이었던 거죠. 신학에 있어서 1314년에 생긴 이 학교인데 칼뱅은 이 대학에서 둔스 스코트스, 또 윌리엄 오컴, 또 가브리엘 비엘 등 그 비아 모데르나의 신학과 철학도 배우고 동시에 뭐 피터 롬바르두스의 조지신학, 또 토마스 아퀴나스 이렇게 비아 안티쿠아 둘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비아 모데르나만 배웠다면 칼뱅은 비아 안티쿠아, 아까 옛길, 비아 모데르나 세 길 다 같이 배우게 된 거죠. 그는 스콜라주의 신학자들의 신학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게 되었다 합니다. 칼뱅은 1528년 초까지 이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18살 나이에 문학 석사 과정을 끝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오늘날보다 한 3년, 4년, 5년 이렇게 학제가 빠르다는 거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에라스미스도 이 학교에서 공부했고 또 이그나티우스 로율라도 이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이게 서로 이렇게 연대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같이 만났을 가능성은 별로 없고 그만큼 이 대학이 그만큼 중요한 대학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 칼뱅이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 자체가 신학을 가르치는 학교였고 부모가 처음부터 그를 신부로 만들려고 했고 아버지가 또 본인도 그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신부가 되는 그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1528년 3월 그가 하던 신학 공부를 내려놓고 아버지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서 법률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꼴레주 드 오를레앙에 있는 학교를 옮깁니다. 그러니까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법대로 가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아버지가 왜 이렇게 되냐면 이 성당의 그 주교와 참사회 및 주교와 심히 다투었고 소송까지 하게 되었고 1528년 11월 2일에 파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제라드는 자기 아들이 사제가 되는 것보다 이 법률가 되어서 본때를 보여주고 돈도 벌고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칼뱅은 참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참 아버지 말씀을 잘 들은 거죠. 루터는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죠. 루터는 자기가 법대를 갔다가 2달도 안 다니고 그거를 자퇴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리죠. 근데 칼뱅은
신학을 다 마치고 법률대학원을 가라니까 고분고분 법률대학을 가게 됩니다. 칼뱅은 이 대학의 유명한 법률가였던 피에르 데상두 레뚜알에게서 시민법을 공부하기 시작해서 1년 동안 체류하면서 법률학과 인문주의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인문주의, 다시 한번 말하자면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인본주의가 아니고 똑같은 휴머니즘인데, 똑같은 영어 단어인데 문맥에 따라서 인문주의라고 번역해야 되느냐 인본주의라고 번역하는 건데, 인문주의는 고전의 글을 읽으면서 그들의 지혜를 배우고 그들처럼 말하고 그들처럼 글을 쓰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어떤 지혜를 사랑하는, 어떤 그 인문학을 사랑하는 그런 것이 인문주의라고 번역해야 되고요. 그러나 이제 계몽주의 이후로 하나님은 그냥 거기 계시는 분으로 앉혀놓기만 하고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마치 옛날에 그리스 철학자가 말했던지 인간은 만물의 적도다 라고 하는 인간 중심의 학문, 그걸 할 때도 역시 휴머니즘이라는 단어로 인본주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휴머니즘이라는 단어를 나오면 무조건 그 말은 인문주의냐 인본주의냐, 또 더 나아가서 어떤 경우에서 이제 박애주의 이런 식으로도 번역을 해야 되겠죠. 사실 이 시기에 칼뱅의 진정한 관심사는 인문주의였습니다. 칼뱅은 후에 성경을 원어로부터 불어로 번역했던 인문주의자며 자신의 사촌이었던 피에르 로베르 올리베땅의 도움으로 프랑스의 르네상스 인문주의 서클에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 사람이 아직 성경을 불어에서 라틴어에서 성경을 그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불어로 번역했다는 게 아니고 나중에 번역했지만, 이 젊은 시절에 자기의 사촌이 피에르 로베르 올리베땅이었는데 그 사람과 함께 이 인문주의 서클에 소개되었다는 거죠. 이곳에서 칼뱅은 르네상스 정신과 접촉할 수 있었고, 특히 올리베땅으로부터 그리스도교의 참모습은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참모습은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벌써 마음에 그것이 굳어버리면 그건 벌써 로마 가톨릭에서 개신교 정신으로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어떤 그 그리스도교의 어떤 권위의 근본을 성경으로 볼 거냐, 아니면 성경 더하기 전통으로 볼 거냐, 성경 더하기 전통 더하기 교회로 볼 거냐, 성경 더하기 전통 더하기 교회 더하기 또 공의회 더하기 교황, 특히 교황의 권위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그건 로마 가톨릭이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최대한 배제하고 어떤 그 교회의 어떤 그 그리스도교의 근본을 성경에만 두어야 된다라고 할 때 그게 바로 개신교도의 참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 칼뱅에게 이런 개신교도의 모습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이렇게 이른 시절부터 이것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칼뱅은 파리에서 온 니콜라스 콥, 지금은 그 오르레앙에 거주하니까요, 니콜라스 콥과 교제하고 또 헬라어 교수이자 친구였던 멜키오르 볼마르와도 교제하게 됩니다. 자, 칼뱅은 아직 그 공부를 다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대학원 공부를 다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1529년 가을에 꼴레주 드 브루제, 이게 이제 브루그, 이게 만약에 독일어 시로 브루그인데 이제 브루제, 1463년에 생긴 학교인데요, 파리 남동쪽 123마일경에 있는 곳으로 옮겨가서 이탈리아 출신 법학자인 앙드레아 알테아치에게서 로마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앙드레아 알테아치는 당대 최고의 법률학자로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법률 훈련은 후기에 개혁을 조직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칼뱅이 처음에 신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법률을 공부할 때 아버지는 네가 그 졸업하고 훌륭한 법률가가 돼서 어떤 부와 명성과 권력을 얻어라 이렇게 보냈지만, 사실은 나중에 칼뱅이 개혁할 때 칼뱅의 개혁이 단지 교회만 모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거룩한 도시, 제네바라는 거룩한 도시, 그러니까 이 단지 교회 안만이 아니고 교회와 도시 전체가 하나로 아우러지는 그런 그 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의 법률적인 이러한 소양이, 전문적인 소양이 상당한 도움이 됐던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고요. 그렇게 할 때 이것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법률을 공부하기 위해서 고전을 공부함으로써 고전 본문에 대한 안목을 더 얻게 됩니다. 물론 고전이라면은 뭐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인데 특별히 이제 라틴어가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 대학에서 칼뱅은 그의 부친이 세상을 떠난 해인 1531년까지 있었는데 부친은 1531년 5월 26일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부친이 사망하자마자 칼뱅은 미련 없이 법률가로서의 삶을 포기합니다. 그것은 그가 실제 사랑하는 고전 학문, 고전 문학 연구를 위한 것이었는데 이때 마침 그 황제 프란시스 1세, 그러니까 프랑스와 1세가 1530년에 파리에 콜레주 포르테라는 왕립대학을 성립하게 됩니다. The College of Royal Lecturers,를 설립하게 되는데 칼뱅은 1531년 여름과 가을, 그러니까 2학기 동안 이 대학에서 성서 원어인 히브리어 헬라를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학을 사랑하니까 어떤 고전,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걸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그가 어떤 그 성경을 주해할 때, 칼뱅은 그 제네바에 있을 때 하루는 종일 공부하고요. 예를 들자면 월요일은 하루 종일 공부하고 화요일에 하루 종일 성경을 강의하고 또 수요일에 하루 종일 공부하고 목요일에 하루 종일 강의하고 또 금요일에 하루 종일 공부하고 또 토요일에 하루 종일 강의하고 이런 식의 뭐 주일도 강의를 했겠죠. 설교를 했겠죠. 이렇게 이런 삶을 사는데 이런 원어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인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칼뱅의 지적 여정은 후일 그의 생애와 저술 활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의 명석한 두뇌와 학문적 능력은 학자로서의 길로 그를 인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칼뱅은 비록 법률가로서의 삶은 포기하였지만 그동안 공부해온 법학을 계속해서 맞추기 위해서 다시 1531년 그러니까 그 해가 이제 끝날 때쯤이겠죠. 아니면 1532년 시작할 때쯤에 다시 콜레주드 오를레앙으로 돌아가서 1532년 그 이듬해에 법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쉴 수는 있죠. 그러나 쉬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그 인생에서 그러면 이게 자기 그 경력 단절이 일어납니다. 학력 단절이 일어나요. 그럼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번 시작하면 반드시 그 학위를 끝내는 훈련이 참으로 필요해요. 이 칼뱅이 좀 진득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좀 더 알 수가 있죠. 당시 그 칼뱅에게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 멜키오르 볼마르였는데 이 사람은 바로 그에게 그 헬라어, 신약 원전을 헬라어로 읽도록 칼뱅보다 3년 연성이자 호모에 대한 책을 저술했던 볼마르는 칼뱅에게 헬라어 원어로 신약을 읽도록 가르쳤고 신약 원전에 대한 지적 열정을 이끌어 줍니다. 이 볼마르는 독일 사람이고 아마 이 칼뱅이 루터 신학을 접한 것이 바로 이 볼마르를 통해서 접한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루터의 저작이 독일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넘어올 때 이 볼마르를 통해서 칼뱅에게 들어올 때는 어떻든 그것이 불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우리가 그런 식의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제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 잘 알려면 더 잘 설명을 할 텐데 이 정도밖에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파리로 돌아와서 1532년 4월 그의 나이 23살 때 그의 처녀작인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을 씁니다. 당시 르네상스 인문주의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헬라 혹은 라틴 저술가들의 저작을 주의하는 일은 매우 분반한 일이었고 학계에 공헌하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세네카는 그리스도교 인문주의자들에게 사랑받는 선한 이교도였으며 당시 추세로 보아서 관용의 문제는 흥미를 일으키는 주제입니다. 톨러런스, 불어로 톨레랑스 라고 말하는 이 관용이라는 이 말을 지금까지도 프랑스 사람들은 아주 사랑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관용이라는 게 자기 집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의 관용이 있어야죠. 관용하다 보니까 집이 무너졌다. 그건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관용을 하려면 그만큼 튼튼해야 되는 거죠. 이 책에서 칼뱅은 자신을 인문주의자로 휴머니스트로 소개하면서 종교, 신앙, 사상 등에 있어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톨레랑스를 할 것을 주장합니다. 특히 프랑스의 공공재판소에서 자행되고 있는 형집행의 부조리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프랑스 왕은 참된 관용으로 백성에게 선정을 베풀어야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23살에 이런 걸 한 거죠. 그렇지만 그의 주장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첫 번째 출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돈 내고 하듯이 이것도 혹시 본인이 돈 내고 출판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칼뱅은 갑작스러운 회심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이 회심이라는 것은 인문주의자에서 종교개혁자로서의 회심인데 스스로가 갑작스러운 회심이라고 정의합니다. Sudden conversion, subita conversio라고 하는 것인데 이 학자들은 이런 회심이 언제 일어나는지 잘 모릅니다. 마치 루터의 그 탑 체험이 언제 일어났는지 그게 뭐 어떤 그 찰나인지 과정인지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루터도 그렇고 칼뱅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전반적인 처음에 올리베 땅이 그리스도교는 성경에 기초해야 된다 이 말을 할 때부터 그가 어떤 그 명확하게 그 자신의 입장을 표현할 때까지 그 어떤 과정인데 그것이 어느 한 시점에 분명하게 이제는 뒤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지점에 딱 도달했을 때 그 부분을 말해서 갑작스러운 회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한 순간이 아니고 어떤 과정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이유는 그 시기에 대해 침묵했기 때문인데 본인은 갑작스러운 회심이라고 하였지만 사실은 긴 기간 동안에 투쟁, 불안, 의심의 시기를 거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칼뱅이 언제 복음주의와 접촉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갑작스러운 회심이 일어난 때를 1527년부터 1534년까지의 어느 한 시기를 봅니다. 이거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학자마다 다 이거를 자기가 주장하는 거예요. 어디 깨라고.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차라리 1527년에서 시작해서 1534년에 이게 끝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34년이 바로 그리스도교 강요를 발표한 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강요를 발표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칼뱅이 1555년 죽기 1년 전 이게 참 이것도 루터하고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루터도 그 죽기 1년 전에 그의 모든 라틴어 저작을 다시 출판하는 그 곳에서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1545년 자신의 모든 라틴어 저서를 완결한 첫 권의 서문에서 자전적 고백을 씻듯이 참 재밌게도 이게 그러니까 이 간증을 죽기 전에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그때그때가 바쁘니까. 그래서 1550년 시편 주석의 서문에서 자신의 회심을 돌아보는 시를 씁니다. 그 시가 좀 만연체 시인데 한번 읽어보면 그는 그의 회심을 하나님이 주도하신 결과로 보았습니다. 내가 아직 어렸을 때 나의 부친은 내가 신학을 연구하도록 예정하셨다. 그러나 후에 나의 부친은 법조계로 진출하는 것이 잘 살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고 나를 법과대학에 보내기로 마음을 변경하였다. 그래서 나는 문과 공부에서 법과 공부로 바꾸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 신학도 공부하고 뭐 문학도 공부하고 법학도 공부하는데 이게 우리로 말하면 법과 대학원입니다. 그레주에이트 스쿨이에요. 미국식 학제로 말하면. 한국식도 이제 의학대학원 뭐 법학대학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부터 법학을 배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신학대학원, 법학대학원, 의학대학원 이런 것이 바로 그레주에이트 스쿨이고 이런 전통이 벌써 이미 중세 때부터 확정된 건데 이제 그 학부에서는 문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는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에 의하여 나는 다시 나의 방향을 하나님의 섭리에서 다시 나는 나의 방향을 변경시켰다. 나는 교황주의의 미신에 너무나 중독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깊은 늪에서 헤어나기 힘들었다. 이 칼뱅이 로마 가톨릭을 부르는 가장 일반적 표현이 교황주의 미신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의 젊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은 그런 문제에 대하여 아주 단단하게 닫혀져 있었는데 이제 중대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준비하게 되었다. 갑작스러운 회심, 수비타 콘베르시오에 의하여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가르치기 쉬운 상태로 만들으셨다. 요 가르치기 쉬운 상태, 저는 이 표현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우리가 주님 앞에 사는 삶에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기에 좋은 상태, 그걸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유순하다고 표현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그 전도서를 읽으면서 전도서에 참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이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요. 전도서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전도서 4장 13절에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늙고 둔하고 경고를 받지 못하고 완고하고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고 더 이상 고치지 않고 더 이상 회개할 수 없고 나는 완성됐어, 아니면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하나님이 오셔도 난 어떻게 안 돼, 이런 식의 상황이 아닌 어떤 가르치기에 쉬운 상태, 유순한 상태로 만드셨다. 그리하여 참된 경건에 대해 어느 정도 맛보고 알았으므로 나는 갑자기 진보에 대한 강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내가 다른 연구들을 전적으로 포기한 것은 아니었으나 어쨌든 그것들을 아주 느슨하게 연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깜짝 놀라게 되었으니 순수한 교리에 대하여 열망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배우기 위하여 내게 계속하여 오고 있었다. 이때가 이제 기독교 강요를 쓰고 난 이후죠. 1526년 기독교 강요를 쓰고 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와서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것을 공부하려고 거의 시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동서양의 모든 단지 그리스도교 안에서가 아니라 동서양의 모든 위대한 스승은 모든 위대한 학생인 거죠. 공자가 배우고 익히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스승이 되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다신 뭔가 세련되지 못하고 수줍어하는 성격이었으므로 굉장히 맞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언제나 평정과 고요함을 원했다. 그러므로 나는 숨어 있을 만한 어떤 장소와 사람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방도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이 소망이 이루어지는커녕 모든 은시처와 피난처들이 내게는 공적인 학교 같았다. 참 멋진 표현이죠. 칼뱅이에 있으면 사람이 모여들고 그에게 배우려고 했다는 거죠. 간단히 말해 나는 언제나 사적이고 남들이 알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목적으로 소망했지만 하나님은 다양한 변화들에 의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변화를 일으키셔서 나를 어떤 장소에 평화롭게 남겨두지 않으셨다. 나의 자연스러운 성향들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아주 밝은 빛으로 데려오실 때까지 나는 조국 프랑스를 떠나서 내가 언제나 희망했던 대로 어떤 알려지지 않은 구석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명백한 목적을 가지고 독일로 향해 떠났다. 독일이라는 게 스트라스부르를 향해 떠났다는 그 말입니다. 칼뱅은 이 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가르치기 쉬운 상태로 굴복시켰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려는 열망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칼뱅에게 있어서 영성의 증거는 참되신 하나님 앞에서 유순하여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고자 하는 자발성입니다. 이 명문장 나왔네, 그죠? 칼뱅에게 있어서 영성의 증거. 저와 여러분이 영성이 있다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 유순해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가르침을 받고 싶어하는 상태가 되고자 하는 자발성.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신다면 나는 그대로 하겠어요. 그대로 살겠어요. 내 생각을 바꾸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예, 참 성경에 처음에 나온 이야기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 이 나무 있지, 이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란다. 너는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그게 악한 거야. 그리고 이것을 먹지 않는 것이 선한 거야. 그렇게 딱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담은 그때부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악이기 때문에 악이라고도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은 악과 선의 기준이 세상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악과 선의 기준, 좋아 나빠의 기준이 하나님이 그건 좋은 거야 하면 그게 좋은 거고, 하나님이 그건 나쁜 거야 하면 나쁜 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의 선악의 기준이 있다라고 할 때 그게 바로 가르치기 유순한, 가르치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을 바꿀 거예요 라는 것이 바로 유순한 거고, 그렇게 되길 원해요 하는 것이 그렇게 그런 자발성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죠. 학자적인 은둔 생활을 유지해서 구속에서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소망을 가졌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구속에서 평화롭게 살고자 한다라는 말을 통해서 칼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칼뱅은 그보다 전세에 있던 루터나 츠빙글보다 훨씬 더 행동주의가 아니었던 거죠. 훨씬 더 연구하고 가르치고 조직하고 어떤 그 사상을 정리하고, 그러니까 평생 동안 이 기독교 강요를 계속 고쳐 쓰잖아요. 계속 고쳐 씁니다. 그것은 자신이 어떤 그 조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기본적인 평신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평신도들이 읽으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쓰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칼뱅이 어떻게 해서 개혁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칼뱅은 1533년 10월경까지 파리에 머물면서 아까 말했던 그 니콜라스 콥 가족과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루터의 95개 조항이 게시되고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이 17년이니까 17년, 27년, 37년에 한 25년 정도, 26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런데 1533년 만성절, 그러니까 루터의 1517년 10월 31일은 할로윈이죠. 할로윈. 그러니까 만성절 전야를 할로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1일이 이제 만성절인데, 이 만성절에 니콜라스 콥이 파리 소르본느 대학, 파리 소르본느 대학, 이게 이제 파리 대학의 그 하나인데요. 여기에 취임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만성절에 성인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유일한 중재자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그 여러 가지 표현들이 강력하게 프로테스탄트를 신앙을 지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딱 걸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니콜라스 콥의 취임 연설은 고별 연설이 된 거죠. 취임 연설과 함께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도망쳐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칼뱅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 할 때 칼뱅이만 써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불확실하고 잘 모릅니다. 어쨌든 이 칼뱅이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고, 니콜라스 콥이 도망치는 그 결과로 칼뱅도 추방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한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이제 그래서 칼뱅은 이제 도망갈 때 처음에 노아용 자기 집으로 왔다가 1534년 5월 4일에 노용 대성당에 가서 성직록을 받던 직분을 사임합니다. 자, 이게 상당히 상징적이죠.
예. 그동안은 돈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성직록에서 받는 그 돈을 안 받겠다는 얘기는 나는 더 이상 그 로마 가톨릭에서 어떤 사제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그들이 주는 돈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계속 도피 생활을 합니다. 갈뱅은 프랑스를 떠나서 코베 고향 도시인 바젤로 피신하게 되는 건데요. 예, 바젤에 있는 바젤 남부에 있는 그 앙굴렘 뒷길의 집에서 머물렀다 합니다. 이때 바젤에는 연로한 인문주의자 에라스미스가 생애 마지막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해쯤에 그러니까 그 한 2년 후쯤에 1536년 6월에 에라스무스는 바젤에서 죽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1534년 10월 갈뱅이 성직록을 거부한 때로부터 약 한 5달이 지나서 10월 17일에 플랭카드 사건, Affair des Plancards 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는 과격한 개신교들이 교황 군주제 아래 실시되고 있는 잘못된 미사 관행의 조항이라는 플랜카드를 파리와 인근 도시들에 동시에 붙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대자보로 한 곳에 딱 붙인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 프랑스와 그 황제의 침실 앞에까지도 그게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왕실 문까지도. 예. 왕실이 아니라 왕실문, 침실이 아니라 왕실문. 자, 그래서 가톨릭교회 성직자들인 추기경, 주교, 사제, 구더기들로 시작되는 그런 교회의 부패를 통렬히 비난하고 종교개혁을 외치는 복음주의의 선언이었습니다. 이러한 프랭카드 사건은 심지어 궁정의 왕실문까지 붙여졌고, 이에 분개한 프랑스와 1세는 이건 이제 영어식으로 보면 프랜시스인데 이게 불어식으로 보면 프랑스와죠. 프랑스와. 프랑스와. 일세는 수백 명의 관련자를 체포하고 그 중에 35명을 이 일로 처형합니다. 그때 이단자로 처형당한 순교자 가운데는 칼뱅의 친구 에티엔느도 있고 칼뱅의 친동생 피에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메노 시몬스 얘기를 할 때도 메노 시몬스도 자기 동생이 화형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종교의 문제로 이게 뭡니까? 예. 이게 다 얼마나 그때가 이 종교의 문제로 심각했던 시기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메노도 자기 친동생 피터 시몬즈가 로마 가톨릭교와 루터교회 연합군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되는 약 1535년경에 일어난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 프랭카드 사건보다는 약 한 1년 뒤에 일어난 일이네요. 자, 친동생의 죽음으로 큰 충격에 빠진 칼뱅은 개신교 신학을 변증하는 저술하라는 결단을 이때쯤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윌리엄 이스텝의 책에서 인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에게 우리는 건전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교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지 어떤 과격분자나 어떤 반체제주의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변호하고 싶었죠. 이제 당대는 제천미기도들이 어떤 반체제주의자도 그렇게 몰렸기 때문에 항상 처단할 때는 그들을 제천미기도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처단하니까 우리는 제천미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훨씬 더 강조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뱅은 프랑스 남서부의 시골 마을에 사는 그의 친구 루이 디 띨레의 집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1534년 8월 23일에 그리스도교 강요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을
제1판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게 그 인스티튜트스를 강요라고 이렇게 번역하면 이게 훨씬 더 이제 신학책이 되는데, 이거를 기관, 어떤 그 조직 이런 걸 말하면 훨씬 더 교회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인스티튜트스니까 이걸 훨씬 더 교회로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주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완성하고 1536년 3월에 바젤에서 이 책을 출판하는데 그의 나이가 26살입니다. 그러니까 09년생이니까 19, 29, 39에서 석 달을 빼면 27세 생일이 지났으면 27세 생일이 안 지났으면 26세. 그러니까 이것을 쓴 때는 또 34년이니까 24살에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질풍노도 같은 시간이 그에게 지나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은 그리스도교의 종교개혁의 기본 조직신학서의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책이 루터나 즈빙글리가 그렇게 이 개혁운동을 하면서 모든 걸 조직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아직 그것이 나오지 않았을 때, 그때의 모든 운동을 이 젊은 사람이 그의 어떤 천재적인 머리로 다 종합해서 그것을 정리한 거죠. 그래서 이 책을 그를 체포하려는 그 프랑스 왕 프랑스와 1세에게 봉헌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프로테스탄트 개혁운동의 개혁사상과 교리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원래 제목인데요. 구원의 교리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과 경건에 대한 거의 완전한 유어로 구성된 그리스도교 종교의 기본적인 교훈, 경건에 대하여 연구하는 모든 사람에 의해서 읽혀져야 될 대단히 가치가 있는 새롭게 출판된 작품, 저자인 노용 출신의 장 칼뱅이 가장 그리스도교적인 프랑스 왕에게 드리는 신앙고백적 서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basic teaching of the Christian religion, comprising almost the whole sum of godliness and whatever it is necessary to know on the doctrine of salvation. A newly published work, very well worth reading by all who are studious of godliness. A preface to the most Christian king of France, offering to him this book as a confession of faith by the author John Calvin of 노용. 예. 이게 이제 영어식으로 번역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책의 초판은 6개의 장 140쪽으로 이루어진 아주 간단한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장은 율법에 관해서 또 10계명을 강의하고, 그러니까 율법과 10계명이 없으면 복음이 없는 겁니다. 루터도 늘 그걸 강조했죠. 제2장은 믿음과 사도신경 주석, 예정론 제시, 제3장은 기도, 주기도문 해설, 이때 그 마르틴 부서의 복음서 주석에 영향을 입었다고 합니다. 제4장은 성례로서 베프티즘과 성만찬에 대해서, 제5장은 그리스도 5가지 성례에 대한 반박. 루터가 교회 바벨론 유폐 요거에서 다룬 것을 여기서 다룬 거죠. 그리스도 6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또 교회 정치, 그리고 시민 정부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이 책은 출판되자마자 하룻밤 사이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런 책들을 다 기다렸다는 거죠. 근데 딱 그 장칼뱅이라는 사람이 이걸 딱 썼으니까 일약 유럽의 스타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 책은 유럽의 상인들이나 사람들에서 숨겨져서 이동하기 너무나 쉽게 만드는 초책자였고, 빠른 시일 내에 전 유럽에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라틴어로 된 것은요, 이게 아무리 작은 책이라고 해도요, 예, 그 초판 라틴어 직역 기독교 강요 1530년 초판 한 라틴어 대역판인데요. 물론 그 라틴어가 이렇게 좁게 기록됐지만 또 뭐 그렇게 작은 책도 아니에요. 136페이지고 아주 소책자로 해서 가슴에 이렇게 품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참 이런 대단한 책이 있습니다.
한국의 그 문병호 교수님이 번역한 책인데 대단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책 가지고만 있어도 마음이 그 포근해지죠. 예. 자, 얼마나 대단한 책입니까? 예. 자, 여기 보면은요, 맨 앞에 경건에 관한 전체 개요 대강과 구원의 교리를 알매 필요한 모든 것들, 경건에 힘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합당한 최근에 편집된 작품, 이렇게 해서 헌사 프란시스 1세에게 드리는 글, 지극히 강하시며 지극히 영면하신 임금이시며 프랑스의 지극히 기독교인 왕이시자 마땅히 칭송받으실 존귀한 통치자이신 주 프란시스 폐하께 존 칼빈이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구하며 문안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옴네스 칼비누스라고 분명히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했어요. 자, 일단은 그 1시간에 했기 때문에 여기서 쉬고 그 다음에 더 진도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